친일파 재산 환수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의 발언 영상으로 준비를 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친일 재산 귀속법이 공포된 만큼 친일 반민족 행위자들이 부당 축적했던 재산을 조사 환수하여 역사에 대한 확실한 책임을 반드시 묻겠습니다. 네, 이 친일파의 재산 환수 이게 우리가 광복한 지 한참 지난 2006년이 돼서야 그때 이제 시작을 한 겁니다. 2006년. 그마저도 2006년이 돼서야 너무 늦게 시작했다. 노무현 대통령 정부 때 그때 이제 1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가 이제 발족합니다. 그때 국가귀속 결정 친일파가 168명. 귀속된 토지 규모가 2,370억 정도였어요. 그런데 그때 다 귀속시키질 못했어. 현실적으로 이제 친일파의 땅을 국가로 귀속시키는데 굉장히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 이 어려움의 한 사례만 좀 보고 가겠습니다. 친일파 이해승이 이 인물 좀 소개해 주세요. 이해승이. 자, 친일파 이해승. 한일 병합 공로로 귀족 자귀 그리고 일제 식미 통치에 협력했고 친일 반민족 행위자 명단에도 등재가 돼 있는 인물입니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해승 후손의 땅이 어마어마하게 많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 0.0001%만 귀속시켰어. 저렇게 그 빨간색 있지? 빨간색이 다. 그 후손들의 땅이야. 근데 저기 위에 그 코딱지만한 거 있지? 저 노란색? 저게 한 0.0001 정도 되거든요. 조금만 귀속을 시켰습니다. 왜냐? 이해승의 후손들이요 소송을 걸었어요. 저 땅은 친일의 대가로 받은 땅들이 아니다. 조선의 왕족이었다. 그래서 원래 있던 땅이었다 해가지고 대법이 후손들의 손을 들어줘 버린 거야. 그래서 저거를 귀속시키지 못한 그런 사례. 이런 사례가 너무 많았던 거지. 너무 많았어. 그래가지고 국회가요 친일파들의 재산을 이제 국가로 귀속시키는 법을 이번에 5월에 통과를 시켰고 법무부가 친일재산조사위 2기를 이제 출범을 시킵니다. 그럼 16년 만에 다시 출범이 된 거예요. 그렇습니다. 전문가가 좀 나와주십시오. 이거 정말 너무너무 화가 나는 일입니다. 화가 많이 나죠. 질문을 해주실 줄 알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아니 이제 준비한 거 이제 저희한테 막 쏟아내주시면 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친일파 이해승 같은 경우에는 조선 왕족 중에 철종 아버지, 강화도령 철종의 아버지 전계대원군의 후손입니다. 이해승. 그렇고 이완용하고도 좀 관련이 있습니다. 또 이완용이랑 관련이. 이완용이랑도 좀 관련이 있고. 근데 이제 흥선대원군하고도 좀 뭐 조카지간이고 뭐 이렇습니다. 그런 관계인데 저 이해승의 직계가 소유한 호텔이 어딘지 아십니까? 호텔도 갖고 있어요 지금. 어디요? 이해승의 직계. 직계야? 지금 호텔을 갖고 있어? 이거 매부쇼에서 제가 폭로해야 되겠어요. 서울에 있어요? 있어요. 와 진짜 열받는데 지금 여러분. 행여나 내가 한 번이라도 갔으면 진짜 제가 갔었어요. 모르고 갔었어요. 이것도 좀 문제 있는 분이네. 바로 뭐냐? 스위스 그랜드 호텔. 여러분. 스위스 그랜드. 다행이다. 난 뭔지 서울 서대문구에 서울 서대문구에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라고 있어요. 여러분. 다 검색해 보세요. 스위스 그랜드 호텔. 이해승의 후손이 지금 소유하고 있어요? 손자가. 증손자가. 엄청 부자네 아직도. 그럼요. 어마어마하게 부자죠. 근데 그걸 왜 귀속을 못 시켜? 근데 이제 그래가지고 저게 이제 원혼이 적용해서 그랬는지 상당히 많은 좀 경영상의 어려움이 노출이 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가지고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그래갖고 이제 저 땅 소송을 할 때에도 정부가 돌려받고 싶은 것은 어떻게든 저 스위스 그랜드 호텔을 어떻게 돌려받고 싶었겠지. 그랬는데 그게 실패예요.
네, 실패하고 스위스 그랜드 호텔은 건드리지도 못하고 예, 그냥 이제 땅만 이래 좀 해가지고 4m 요 보셨죠? 네. 그냥 4m 제곱 그거만 건져냈어요. 그러니 요번에도 정성호 법무장관을 이재명 대통령이 따오면 내가 반드시 빼뜨려내겠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정성호 법무장관이 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해승 재판 빼고 다 이겼다. 그래 내가 이거 반드시 내가 빼뜨려내겠다 이거예요. 그래 내가 그러면 그 호텔도 소송에 들어갔었어요? 예 들어갔는데 그거는 처음부터 아예 대상도 아니었어요. 아 대상도 아니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 들어갔긴 들어갔는데 재판부에서 그걸 안 받아줬다고. 아 재판부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참 그 스위스 그랜드 호텔이 예 아마 여러분들 찾아보시면은 이거예요? 예 스위스 그랜드 어마어마하네. 예, 그렇습니다. 야, 진짜 크다. 와. 예 그렇습니다. 예 저기 이제 서울 서대문구에 있습니다. 저기. 그래요? 예, 서대문구에. 와 이런 사례가 엄청 많을까요? 아니면 그래도 뭐 요 정도 수준밖에 없을까요? 친일의 후손이 저렇게 어마어마한 재산을 아직도 갖고 있는 경우가 존재해요? 많죠. 아 많아? 예, 아니 그 민영휘 후손도 그렇고요. 여러분들 송병준 후손도 그렇고. 송병준이도? 예, 송병준 후손도 그렇고 그 다음에 저기 뭐야 송병준 사위 바로 저 안상호의 중매를 섰던 구용서. 예, 하영의 증조 할아버지 안상호의 중매를 섰던 구용서의 아들이 구연수입니다. 구연수의 아들이 구용서예요. 그러니까 뭐 구용서가 저 1956년도에 이승만 행정부에서 상공부 장관을 하죠. 아주 그 드라마틱한. 그 구용서는 명성황후를 찔러 죽인 사람이고. 예, 그 아들은 56년도에 우리나라의 상공부 장관을 하고 48년도에 KDB 산업은행장을 합니다. 와. 예. 그 남이섬도 좀 논란이 있던 것 같아요. 남이섬도 여러분 그 남이섬이라고 하는 게 민영휘 후손이 갖고 있는 건데 그 민영휘 후손이 은행장을 해가지고 퇴직금으로 산 거라고 지금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 재판부에서 이거는 친일 재산이 대가가 아니다. 아니 그 법이 이렇게 돼 있어. 친일의 대가로 받은 재산일 경우에만 국가에 귀속한다고 돼 있어. 친일의 대가라고 딱 이것 때문에 다 망했어. 나라 파져 있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친일의 대가.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나라 팔아가지고 그걸로 일본 천황으로부터 은사금을 받은 그걸로 산 재산. 그것만 들어가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 후손들이 아니 친일파의 후손들이 다 친일파로서 출발선을 훨씬 앞에서 출발해가지고 얻은 재산들에 그래가지고 월급을 모아가지고 그 사람이 좀 절약 정신이 뛰어나서 월급을 모아가지고 퇴직금까지 합해서 땅을 샀다. 그 땅이 나중에 뭐 폭등했다. 그런 거는 못 받는 거야. 못 받게 돼 있었어. 그럼 거의 이게 아니 더 하면 친일 행위로 해서 가진 재산을 대부분 친일 안 사람들은 뺏겼으니까 친일에서 안 뺏긴 거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것까지 압수를 하는 게 맞죠. 친일을 했기 때문에 가진 재산을 안 뺏긴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게 확대를 시키는 게 맞죠. 그렇지. 그렇죠. 그 보존한 거잖아. 친일 때문에 그러네. 가지고 친일 한 다른 사람은 덕에. 다 뺏겼는데. 그러네. 그렇게 확대해야죠. 사실. 그런데 아니 그래서 남이섬 설명하다 말았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 소송에서 결국에 시민단체가 져요. 남이섬이 이겨? 예, 남이섬의 그 민영휘 단체가 이겨요. 예, 그런 기가 막힌 결과도 나왔어요. 그러면 이번에 그 5월에 그 법이 통과가 됐다는데 그걸로는 그런 것들을 다 귀속시킬 수 있는 거예요? 안상호 재산도 못 뺏들어요. 그 법에 의거하더라도? 예. 안상호 재산도 못 뺏들어요.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예. 그러면 뭐 크게 기대할 건 없네요? 아니, 그러니까 뭐냐면 350억 원 정도를 환수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그렇더라고. 그것도 이제 법이 시행되고 재판에 들어가야죠. 그나마도 350억 정도 더 회수할 수 있다고 하던데 그것도 또 쉽지 않을 거고. 아니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있는 한 그게 쉽게 되겠습니까? 사법개혁이 필요하네. 예. 그러니까 조희대를 탄핵하자라는 말이 나왔던 거예요. 배렸네. 예. 예?
배렸어. 아니 뭐 시행도 안 해보고 뭐 벌써 배렸다 그러면은 너무 그 패시미스틱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 법 시행은 네. 12월부터 시작돼요? 12월 3일, 그 6월 2일 날에 공표가 됐으니 6개월의 유예 기간을 거쳐서 12월 3일부터 시작되겠죠. 예. 근데 이번에 그 내가 보니까 이런 건 친일 후손의 땅을 한 개인이 이걸 다 발굴하고 다녔더라고. 예, 그렇습니다. 국가 차원에서는 그건 안 했더만. 예, 뭐 저를 포함해서 아유.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관심을 가지고 했습니다만은 국가 차원에서는 안 했죠. 뭐 윤석열이 왜 하겠어요, 그거를. 아니 이명박근혜가 그걸 돌았습니까? 왜 하겠습니까? 그러니 이게 우리나라가 단 한 번도 기득권이 제대로 청산된 적이 없고요. 우리의 신분제인 양반제가 혁명에서 무너진 게 아니라 70~80%가 전부 양반 족보를 사서 양반의 의미가 없어졌어. 신분제가 없어지는 기가 막힌 그런. 예. 그렇습니다. 근데 이번 특별법 보면은 친일 재산 적발해서 신고한 사람한테 포상도 있다 그러던데. 예. 그거는 조금 그러면 열심히 찾아보는 분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요? 이전에 비하면? 그래서 저한테 네. 개인 메일로 어떤 사람이 친일로 보이는데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보이는데 조사를 해달라. 갑자기 이제 제가 뭐 가령 뭐 어떤 모임에서 명함을 주고받았다. 근데 갑자기 뭐 3년 전에 명함 준 사람이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네. 아니 매불쇼를 보니까 배 선생이 그렇게 친일 문제에 대해서 하던데 그렇죠. 우리 동네에 어떤 사람이 좀 수상쩍단 말이죠. 해달라. 이런 사람들이 정말 많아요. 그래서 저것 때문이에요. 포상금을 준다는 거예요. 너 말 그대로 고자질을 하면 포상금을 해준다. 이것 때문에 아유 너무 심하게 지금 많이 와요. 왜 그 좋은 거 아니에요? 아니 근데 좋은 거긴 한데 근거 그걸 없이 어떻게 하는 진실을 사람들도 가하겠어요? 근거 없이. 무조건 아니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에게 생긴 게 약간 이토희로처럼 생겼다. 그러니까 저에게 저놈 지금 스시 먹고 있다. 아니, 정부에서 합법적인 직위를 주고 조사권과 수사권 그리고 기소권을 다 준다면 제가 이제 비밀 유지를 하면서 아멘거사처럼 가서 할 수 있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민간에 있는 제가 어떻게 그거를 알아가지고 그 사람이 그거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마찬가지. 그러니까 뭐냐면 1949년도에 반민특위도 마찬가지예요. 반민특위에 각 그 광역자치도에 그 지부가 있을 때에 광역자치도에 그때는 수많은 사람들이 실제 원한을 가지고 그 말 그대로 찔렀습니다. 실제 원한을 가지고 그 반민특위에다가 그래가지고 뭐냐면 반민특위에 허위 정보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많이 들어갔었어요.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한 10건이 들어가면 한 대여섯 건은 허위 정보였어요. 그래 그 우리 그 선생님 다음에 우리가 시간을 내 가지고 네네네. 친일 후손들의 네. 재산 현황, 네. 그러니까 귀속 안 된 거, 아. 그거 우리가 한번 좀 특집으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예. 그거 좋아요. 그거 좋죠. 예. 약간 여기도 그런 논란이 그렇지. 있어. 막 이런. 예. 스위스 아까 그랜드처럼. 아니, 근데 스위스 그랜드가 확실하게 그 친일 재산인지 아닌지는 그거는 모르지. 뭐 재판에서 다뤄야 될 문제겠지만 네. 어쨌든 친일- 이해승의 직계 후손이 관장하고 있는 건 그렇지. 사실입니다. 근데 그게 예. 이제 매각됐다고 하는데. 예, 그렇습니다. 예, 매각이 된 것 같습니다. 뭐 어쨌든 간에 그 매각된 재산도 지금 최근에 매각된 것 추적됩니다. 같습니다. 네. 매각된 재산도 아니 그런 줄 알고 팔았는데요. 어떻게 파셨어요? 이라고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 그때도 이미 그 친일 후손이 매각하고 나면은 그거는 귀속 못 시켰었어 또. 팔아버렸다고? 팔아버려가지고. 그래서 이 빈틈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팔면 끝인 건데. 예. 자, 그렇습니다. 시간이 지금 없는 관계로 빠르게 좀 진행해야 됩니다. 예, 예. 그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방위상이요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했거든요. 예. 이에 대해서 일본 언론이 야 이거 한국과 관계 어떻게 하려고 야스쿠니 참배했냐 비판했구나. 이런 비판의 보도가 있었어. 일본 언론이? 요거 헤드라인만 좀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고이즈미 참배 한일 방위 협력에 차질 우려 방위성 간부 한국 측 반응에 촉각. 근데 이 보도에 대해서 이 고이즈미 신지로가 또 강하게 비판을 했습니다. 네.
왜 일본 언론이 외국 정부로부터 제공받은 사진으로 이런 내용의 기사를 내보냈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한국의 반응에 촉각 곤두세운 방위성 간부라는 제목. 사진도 제목도 놀랄 수밖에 없다라면서 불편함을 좀 끼쳤습니다. 불편함을 표현했어요. 이거 어떡합니까 이자 신지로. 굉장히 무식하거나 아니면 한국을 무시하는 거죠. 나 백이성인 줄 알았어. 아니 이게 한국과의 관계에서 어떤 영향을 끼칠지 모르고 당연히 이 신문은 이 얘기가 나가면 한국에서 반발할 것이라는 걸 알고 당연하죠. 그리고 저렇게 좋다고 협력할 때의 사진을 올리면서 이래도 되냐고 정확한 사진을 올린 거죠. 너무 당연한 반응이고. 그런데 고이즈미는 그걸 다른 걸로 해서 언론이 왜 외국 걸 썼느냐는 그걸 환치해서 그러니까 굉장히 무지한 거죠. 만약 그대로 그걸 믿고 무식한 거고 아니면 우리가 이렇게 해도 한국은 상관없어. 그거는 한국의 반응 상관 이거는 그건 건방진 한국을 무시한 거지. 거죠. 그러니까 무시하고. 둘 중에 하나 어느 쪽도 바람직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한일 정상이 7번을 만났습니다. 1년 동안. 한일 정상 7번을 7번을 만났습니다. 셔틀 외교가 그러면서 그걸 셔틀 외교라고 했는데 그랬어? 지난번 광복절 경축사에서는 이제 좀 진정성을 보여라. 신뢰가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대통령께서 네. 이번 경축사에서는 진정성을 보여야 신뢰가 쌓인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렇게도 얘기를 하면서 아직까지도 이런 식의 반응을 하면서 국방부 입장에서는 한일 국방부 간의 그 군수협정을 상호 군수협정을 맺자고 계속 이렇게 고이즈미 방위상이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런 식으로 계속하면서 우리가 이걸 어떻게 맺느냐 신뢰가 안 쌓이는데 그렇지. 그래서 매우 잘못된 행동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뀌어야 된다. 이게 정말 이런 생각이 그래서 듭니다. 저는 약간 아쉽습니다. 왜냐하면 저도 그 현장에 8.15 갔었는데요. 적어도 3.1절 경축사와 8.15는 아무리 한일 관계가 좋아도 원칙은 얘기하고 가는 게 맞습니다.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일본의 진정한 반성을 요구한다든지 할 수 있죠. 그런 게 빠지고 좋은 관계만 얘기하셨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또 독도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저희는 우리가 그걸 가지고 조건을 해가지고 일본이 끊지 않는다면 우리는 지적할 건 하고 실용적인 건 가야 하는데 우리가 더 약하게 나갈 필요가 없고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서로 뭐 약속대련처럼 초치하는 정도가 아니라 우리 대사도 조치 한번 불러가 조금 더 센 걸 해가지고 일본한테 불만을 보여야 합니다. 보시다시피 다카이치는 가지는 않았지만 공물 보내고 그쪽을 보면서 멀리서 예를 표하는 그런 방식으로 야스쿠니를 해서 반참배를 말이에요. 네네. 그냥 두면 안 됩니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굉장히 큰 뉴스가 하나 터졌습니다. 한반도 평화에 뭔가 훈풍이 불 것 같은. 와, 또 제가 너무 설레발이네. 설레발이에요? 설레발입니까? 저는 이제 희망회로 돌리는 걸 또 좋아하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에 한반도 종전에 대한 언급을 했거든요. 영상으로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전쟁을 종식하고 한반도의 불안정한 정전 체제를 평화 체제로 바꾸는 여정에 나설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상호 위협 의사를 내려놓고 아주 오래된 전쟁을 끝내기 위한 당사자들 간의 논의를 시작합시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이 시기에 트럼프가 북한에 대한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트럼프가 김정은과 함께 찍은 사진을 갑자기 SNS에 딱 올립니다. 와, 김정은 어리다, 저 때는. 저때 애때네 되게. 이거 올렸어. 자, 그리고 17일부터 한미 연합훈련 이제 시작이 되는데 시작됐죠. 그 직전에 트럼프가 한미 연합훈련 축소를 지시했다라는 글을 SNS에 올립니다. 네, 이렇게 올립니다. 북한 김정은 위원장과 내가 매우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오래전부터 미국이 한국과의 연합 군사 훈련에 참여하기로 동의해온 사실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에 따라 취소하기에는 너무 늦었다는 점을 감안해 헤그세스 장관에게 연합 훈련 규모를 대폭 축소하라고 지시했다.
자, 그러자 우리 청와대 관계자가 관련해서 입장을 또 냅니다. 한미 양국은 그동안 확고한 연합 방위 태세 유지와 연합 연습 및 훈련에 대해 긴밀히 조율해 왔다. 앞으로도 이와 관련한 구체 사항에 대해 공조해 나갈 것이다. 북미 정상 간 우호적인 관계가 의미 있는 북미 대화로 이어짐으로써 한반도에서 평화와 안정을 진전시키기 위한 논의가 개시되기를 기대한다. 이를 위해 긴밀한 한미 공조하에 페이스메이커로서 필요한 외교적 노력을 경주해 나갈 것이다. 네. 자, 그러자 미국 기자가요 트럼프한테 너 그 김정은하고 지금 소통돼? 라고 물어봅니다. 근데 소통되고 있대. 트럼프가? 야, 이게 뭐 있는 것 같아 뭔가. 함께 보고 오겠습니다. Why hasn't Kim Jong-un responded to your request to have a conversation? How do you know he hasn't responded? Has he? Yeah, he has. Where are you in conversation? Very positive. 야 이거 야 훈풍 본다. 근데 의원님 표정이 좀 의원님이 자꾸 저를 약간 갸우뚱. 약간 좀 무시하는 듯한 그런 웃음을 지으시네. 제가 오늘 아침에 페이스북에도 올렸는데요. 네. 나중에 참고하시면 좋을 텐데 예. 지금 우리 양 판단이 좀 전문가들은 갈립니다. 트럼프가 이걸 처음도 아니고 네. 이제 당일날 이렇게 얘기하는 거. 그다음에 뭔가 공식적으로 제안하지 않고 장난처럼 얘기하는 거. 이거를 봤을 때 우리가 훈풍을 불기에 기대하는 것은 너무 희망적 사고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저는 그것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표시 안 됐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긍정적인 전조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1월 3월에 지난번에 제가 비판을 했지만 김민석 총리가 갔을 때 포함해서 우리 고위층에서는 미중 정상회담 직전에 미중 정상회담 만났을 때 한국은 세 가지 북한이 원하는 게 세 가지입니다. 대화의 조건으로. 우리하고는 안 만나겠다고 2023 얘기했고 미국하고 만나는 거에 세 가지 조건을 걸었어요. 네. 대북 적대시 조건 정책을 벌이는 건데 구체적으로 세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하나가 한미 군사훈련 중단입니다. 두 번째가 제재 중단입니다. 세 번째가 비핵화 얘기하지 말라. 핵보유 인정하리 세 가지인데 우리는 그러니까 북한하고 미국 만났을 때 이 세 가지를 구태 전제 조건을 안 해도 우리는 지지한다라는 걸 전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미국이 해도 된다 그 얘기를 이 세 가지 북한 얘기를 들어줘도 된다는 뜻을 우리 정부가 전했다. 미국 측에 전달했다고. 전달했으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지금 요청하는 거 세 가지. 우리 신경 쓰지 의식하지 말고 해라. 어. 그다음에 두 번째는 6월달에 대통령하고 G7에서 만나가지고 1시간 반 동안 붙들고 트럼프가 했던 얘기가 네. 북한하고 만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답답해 죽겠다. 그러면 도움을 요청했거든요. 네. 그 다음에 이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조금 더 올라가면 에이펙 때 트럼프는 제재도 풀 수 있다. 비핵화 그 얘기 안 할 수도 있다고 그냥 기자들한테 장난처럼 툭툭 던졌습니다. 그런데 네. 결국 북한에 안 나타났잖아요. 이런 전조들을 보면 네. 트럼프는 정말 만나고 싶어 하고 그 다음에 최근에 여기까지는 제가 그 팩트인데요. 최근에 북한에서는 미국과는 안 만날 이유가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들리기 시작해요. 그래서 이게 근데 트럼프의 이런 발신하는 방식이 너무 여전히 가볍다. 너무 가볍고 북한에 2019년 트라우마가 있거든요. 그렇지. 하노이의 트라우마가 있고 그거는 이런 거를 그렇죠. 좀 공식적으로 제안하면 북한은 잃을 게 없겠는데 서로 신뢰가 없는 상황에서 툭툭 던지는 걸 북한이 얼마나 받겠냐. 그리고 시작했던 이걸 얘기하면 적어도 한 달 전에 또는 두 달 전에 정동희 장관 여러분들이 말했듯이 좀 규모를 축소시켜서 북한한테 시그널 보내자 할 때는 안 하고 막상 시작해놓고 하고 그다음에 이게 마치 우리가 호르무즈 안 했기 때문에 삐져가지고 북한한테 던지는 것처럼 이게 미국 내부에서는 동맹을 중요시 안 하고 북한한테 훨씬 더 동맹보다 더 신뢰를 보내는 것이 도대체 뭐냐는 비판을 불러일으키니 그런 전달 방식에서 아쉬움이 있다. 그러나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다. 저는 의원님보다 훨씬 긍정적으로 봅니다. 그렇지. 그래요. 그렇지. 왜냐하면 야, 이거 대박 사건이라니까. 가장 전제 조건이 뭐였냐면 과연 물밑 대화가 있는 상태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갔느냐. 그렇지. 이게 정말 중요한 건데
지금 시선 돌리기냐 뭐 돈이 없어서 그러냐 이런 것의 핵심 중에 하나가 물밑 대화가 진행되고 있느냐라고 했는데 오늘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있다고 해버렸기 때문에 굉장한 대북 메시지를 세게 낸 겁니다. 이거 대박이야. 한미 연합 연습에 대해서 북한이 느끼는 것은 사실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재명 정부 출발하자마자 다시 연합 연습을 했을 때 그 김정은 위원장, 김여정 부장 줄줄이 나와서 이게 정부가 바뀌었는데 연합연습을 이렇게 세게 하는 게 대북 적대시 정책이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강하게 얘기를 했던 겁니다. 근데 이게 동맹 때문에 줄이자는 얘기를 못 하는데 트럼프 대통령도 자기가 2018년도에 이걸 경험합니다. 네. 그러니까 2018년도에 우리가 동계올림픽하고 연합연습 축소하고 그래서 이제 싱가포르 회담 가서 자기가 한미 연합연습 훈련을 중지시켜 버리니까 그걸로 2019년 하노이 회담까지 이어진 걸 자기가 느꼈거든요. 한번 성공을 했구나. 예, 예. 좋아. 그러고 나서 2019년 6월에 다시 3자가 그 판문점에서 문재인 대통령 만났을 때 그 당시에 김정은 위원장이 그 트럼프 대통령한테 왜 연합연습을 계속 하느냐 이러고 나랑 대화할 의지가 있느냐는 걸 사실 그때 묻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느낌을 갖고서 연합연습을 자기가 처음에 얘기했던 것이 중지하려고 하다 보니까 너무 시간이 없어서 축소한다라고라는 메시지를 냈고 굉장히 구체적 메시지야. 미 국방부가 바로 이어서 대통령 지시사항을 이행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제부터가 이제 과연 어떻게 정말 연합연습에 대한 것이 북한한테 보여지느냐가 중요한 거고 북한이 이걸 이제 어떻게 받아내느냐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 연합연습이 가장 상징적인 그 훈련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미 대통령이 처음으로 미국 대통령이 처음으로 말해서 우리 대통령께서는 엊그저께 8.15 격축사에서 평화공전 가자라고 얘기했으니 종전 얘기했고 이 두 가지를 결합해서 의지를 갖고서 이제 양국이 이대로 되도록 만들어내는 게 중요한 겁니다. 와, 야, 큰 거 온다, 알았지? 큰 거 온다니까 지금. 어마어마한 얘기를 사실 한 겁니다. 예. 그래요? 왜냐하면 그 백이성 선생님 그 큰 겁니다. 왜 저를 보고 이거를 미국 온다. 우리가 절대 얘기할 수 없는 겁니다. 연합연습. 그렇지. 예. 근데 그거를 트럼프 대통령이 말했던 것을 잘 받아야 된다.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북한이 어마어마하게 연합연습정에 김정은 위원장부터 담화를 엄청나게 세게 냈었는데 요번 연합연습은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굉장히 격을 낮춰서 냈습니다. 그러니까 아마도 저는 물밑 협상에서 이런 얘기가 오고 가고 있기 때문에 통상적이라면 김여정 부장 정도에서 비난 성명을 내야 되는데 외무성 대변인 담화로 낮게 떨어뜨렸다는 건 뭔가를 얘네도 지켜보고 북한도 지켜보고 있는 부분이 있다. 의미가 있네. 그래서 이것이 그냥 이렇게 사그라들지 않도록 살려내야 돼. 작은 불씨이기 때문에 살려내야 돼. 이것에 대한 노력이 분명히 있고 북한도 잘해온 게 있습니다. 올 전반기 내내 ICBM, 그러니까 미국을 겨냥한 미사일 시험 발사는 한 번도 없었습니다. ICBM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무리 화가 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을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징조들이 좀 잘 쌓여 나갈 수 있도록 해야 된다. 좋습니다. 더 이야기를 나누고 싶습니다만 지금 주식 전문가분이 얘기는 해야 집에 됩니다. 가셔야 됩니다. 얘기는 해야 됩니다. 트럼프는 이 거짓말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북한하고 접촉하고 있다는 거짓말을 이전에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장군님의 말씀대로 되고 제가 그래서 지켜보자고 하잖아요. 어느 쪽도. 그런데 그런 거짓말 이거를 트럼프는 지금 궁지에 몰려서 이 자체가 거짓말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 예, 근데 그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아까 저 인터뷰를 내가 여러 번 돌려봤거든. 근데 기자가 약간 무시한다고 생각해서 나는 거짓말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 좀 조심스럽게. 아니, 거짓말이라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한 메시지 카드를 만들어냈기 때문에 그 카드를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예요. 거짓말이라도 불씨가 될 수 있다. 좋아요. 살려내야 된다는 얘기를 드립니다. 자, 최욱 설레발 치지 말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런 건 설레발 쳐줘야 돼요. 불씨를 일으켜내야 됩니다. 네, 고맙습니다. 세 분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세 분 대단히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요 재산 환수 얘기가 지금 좀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제 계속해서 그 후손들이 떵떵거리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에 대한 이제 국민적인 반감들이 있잖아요. 하영 씨 논란으로 인해서 이제 친일파 재산 환수 논의 다시 불집혀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여론이 있었고 또 대통령도 광복절 경축사에서 좀
다시 이제 16년 만에 친일재산 환수 활동 시작을 해보자라고 해서 2기 친일재산조사위원회를 재출범시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정성호 장관도 이제 거들어서 2기 조사에 출범하면 최소한 300억 원 이상은 우리가 환수할 수 있을 것이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그럼 이 하영의 증조부라고 하는 안상호인가요? 네. 이 사람의 재산까지도 환수를 할 수 있는 건지 대상엔 누가 들어갈 수 있고 실제로 법적으로 가능한 건지 이런 거 좀 네. 여쭤보려고요. 그러니까 1기 때는 한 2,300억 원 이상을 환수를 했더만요, 보니까. 네. 1기 2006년에 있었던 일인데, 그때 이제 많이 환수가, 물론 이제 충분하진 않았겠습니다만,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그때 좀 했던 것 같고, 지금 이제 다시 하게 되면, 그래도 한 300억 이상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이런 기대를 좀 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하영 씨의 재산이 들어가는지, 일단 하영 씨를 특정하지 않더라도, 지금 이제 친일파 이른바 후손이라는 사람들도 당시의 재산을 그대로 다 갖고 있지는 않을 거 아니. 예를 들면 그때 받은 땅을 그대로 지금까지 갖고 있으면 그나마 환수가 좀 쉬울 텐데 뭐 땅 뭐 누구한테 팔았고 그 돈으로 어디 건물 샀고 건물 샀던 거 다시 이제 팔아서 또 어디 뭐 아파트 사고 뭐 이렇게 뭐 수없이 많이 자산이 변화가 됐을 거 아니에요, 형태가. 그렇죠. 네. 그 사이 막 많이 불었을 수도 있고 뭐 줄었을 수도 있는데 그걸 어떻게 측정해서 어떻게 환수할 수 있는 거예요? 이번에 친일재산 귀속법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네. 12월에 시행됩니다. 그런데 그 법에 따르면 일단 한번 좀 그 친일재산인 것을 모르는 사람에게 이제 매각했을 경우에 그렇겠죠. 그 대가에 대해서도 환수할 수 있다. 네. 라는 규정을 새로 넣었습니다. 오. 그런데 물론 그 전에는 그러면 대가는 환수 못하냐 그건 아니었고 부당이득 반환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고 네. 환수를 해왔거든요. 네. 한번 매각했던 거는 땅이 그대로 있으면 모르겠는데 예. 그런데 그게 법에 규정이 없으니까 그럼 이번에 아예 법에다가 넣어버리자. 그래서 이런 친일 재산의 경우에는 매각한 대가까지도 환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만들어서 네. 12월 3일에 시행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거의 핵심은 이걸 친일 재산으로 볼 수 네. 있느냐를 네. 먼저 판단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저 사람이 친일파가 맞느냐, 네. 저 사람이 친일 행적을 했느냐라고 이제 판단이 우선 되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되게 생각보다 네. 되게 좁게 친일파를 정부에서 네. 정부가 공식 인증한 도장 찍힌 친일파는 생각보다 많지가 않아요. 1,006명. 네. 네. 그러니까 그들을 좀 넓게 보면 굉장히 좀 어려움들이 많이 있겠죠, 당연히. 그렇습니다. 네. 이제 법적으로 굉장히 좀 약간 복잡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데 네. 우선 친일재산 귀속법에서 친일 재산은 국가에 귀속하기 때문에 아무리 시간이 흘러도 이거는 애초에 친일파의 재산인 적이 없던 거예요. 친일파 후손의 재산인 적도 없는 거예요. 예. 애초에 처음부터 국가 재산입니다. 아. 처음부터. 그러다 보니까 연저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예. 그냥 원래 국가 거니까 뭐야 지금 야 국가 건데 왜 갖고 있어? 예. 돌려줘. 그래가지고 뺏어가는 거죠. 법적으로 구성이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말하는 그 친일 재산, 즉 환수가 되는 국가에 귀속하는 친일 재산이 뭐냐를 봐야 되는데 그 기준 자체가 일단 그 친일 반민족 행위자로 일단 인정이 돼야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규정 자체가 굉장히 엄격해요. 그래서 요건이 상당히 빡빡합니다. 여기서 국가에 귀속이 되고 국가가 환수할 수 있는 그런 친일 재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재산이 국가에 귀속되는 대상인 친일 반민족 행위자, 그러니까 친일 반민족 행위자입니다. 줄여서 네. 여기에 먼저 해당이 돼야 됩니다. 그렇죠. 이게 선결 조건이에요. 명단에 이름이 있어야 돼. 선결 예. 조건. 그런데 그러면 도대체 누가 여기에 해당하냐? 자 이거요. 명단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좁습니다. 명단에 오른 것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아주 좁혀가지고 3가지 경우에 해당해야만 합니다. 공식 친일파라도? 네, 그렇습니다. 아. 예, 공식 친일파라도 네. 공식 친일파 중에서도 네. 그 재산이 환수가 되는 경우는 네. 극히 일부인 거예요. 아. 그 중에서도. 아. 네. 인증받아도 어렵다 예. 이거죠. 인증 친일파의 후손이라도 재산을 안 베낄 수 있다. 예. 아. 네, 아주 좁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을사조약, 음. 한일 합병조약, 이거는 법률에 있는 용어 그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렇게 국권을 침해한 조약을 체결하거나 조인하거나 이를 모의한 거, 이걸 완전 매국노죠. 나라 네. 팔아먹은 사람들 그렇죠. 여기에 해당하거나 네. 또는 일본 제국의회 귀족원 의원이거나 또는 중의원으로 활동하거나 또는 조선총독부 중추원 부의장 고문 참의로 활동하거나 이거는 거의 친일의 수뇌부 최고위직들. 네. 아. 네. 여기에 해당해야 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네. 두 번째는 자귀를 받은 사람. 아. 귀족이 돼야 돼요. 백장 뭐 아. 공장 이런 거. 네, 후작, 자작, 남작까지 예. 다 이거 받아야 됩니다. 네. 이것도 몇 명 안 돼요, 사실은. 그러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독립운동이나 항일운동에 참여한 자 또는 그 가족을 살상, 처형, 학대, 체포하거나 이거를 지시 명령한 자를 비롯해서 친일의 정도가 중대하다고 인정된 사. 이건 독립군 토벌하고 뭐 독립운동가 잡아 죽이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네. 이 사람들의 재산만 국가 겁니다. 매우 좁아요. 범위가 엄청 좁군요. 그래요? 네, 매우 좁아요. 근데 그들도 후손이 여럿으로 나뉘었을 거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한 명 한 명 네. 한 명만 쭉 이어진 게 아닐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재산이 막 여기저기 막 나눠졌을 텐데. 나눠줬어도 네. 여기에 해당하면은 애초부터 이거는 이 사람들이 가질 수가 없는 자산. 이 사람들은 재산을 가질 수가 없다. 가진 적이 없는 거예요, 법적으로. 근데 이거를 시간이 많이 흘렀잖아요. 네. 이거를 국가기관에서 추적을 해요? 아니면 누가 뭐 제보를 해요? 뭐 오. 어떻게 해요? 저 지금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금 이 새로 만든 법의 취지 두 가지를 다 말씀해 주셨어요. 첫 번째가 누가 제보를 하냐? 네. 포상금 규정을 만들었습니다. 제보해라. 알려줘라. 포상금 줄게. 네. 왜냐면 다 은밀하게 이루어졌던 거고 현재 숨어져 있으니까 숨긴 것도 있겠죠. 예전에 팔았었거나 제보해라. 포상금 줄게라고 한 거고요. 두 번째는 누가 이걸 조사해? 위원회를 만드는 겁니다. 근데 이 위원회가 원래 있었어요. 2005년에 처음 법 만들고서 4년 반 정도 활동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국가공인 친일파 1,006명 이제 다 확인한 거예요. 근데 그 후에 활동 기간 끝나가지고 16년째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야 그동안 아무것도 못했다고? 다시 해. 법을 새로 만들어서 법 이름에 등만 들어가거든요. 네. 등만 들어가는데 요 세 가지를 추가해가지고 위원회 새로 만들고 활동을 해가지고 친일파 조사하고 친일재산 조사해서 환수 가능한지 결정해서 진행하자. 이게 이 새로 만든 법 12월 3일에 시행되는 법의 취지죠. 그리고 6월에 공포됐는데 크게 화제가 안 됐거든요. 그런데 이 하영 씨 논란 때문에 그게 또 이제 오르내리고 있는 거죠. 근데 그 하영 씨는 그 안상호라는 그 뭐 증조부 이 사람이 아까 말씀하신 그 세 개 조건 요게는 안 들어가는 것 같은데 안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이건 그러면 환수할 근거가 없는 거잖아요. 근거 없습니다. 환수 대상 재산이 아니에요. 그래요. 아니에요. 그래서 친일 행위를 한 건 맞죠. 친일 행적은 있죠. 하지만 우리 법상 친일 재산이라고 볼 수 없고 따라서 환수 대상도 아니고 그러니까 환수되는 사람은 진짜 정말 이건 찐 악질. 진짜 할 말 없는 거예요. 진짜 찐들 진짜 이건 할 말 없는 거예요. 근데도 소송이 꽤 많이 제기되고요. 국가가 굴욕적으로 패한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 후손이 왜 우리 거 뺏어가라고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는데 국가가 진 경우가 있다고요? 대표적으로 이해승 소송이 있는데요. 이거 아주 짧게만 말씀드릴게요. 왜 굴욕적이냐? 그리고 이번에 정성호 장관이 SNS에 특별히 이해승이라는 이름도 언급을 했거든요. 다시 소송한다고? 그럼 왜? 진짜 정말 국가 입장에서는 너무나 치욕스러운 패배예요. 왜냐? 아니 친일재산이니까. 나라 팔아먹은 그 조약에 이제 같이 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달라고 했는데 졌어요. 그 이유가 예전에 자귀를 받았다고 해서 자귀를 받았거든요. 일제의 귀족이 된 겁니다. 소송 제기하면 이기는 거잖아요. 근데 그 당시 처음 만든 법에 따르면 이게 그 한일 합방에 이제 그때 용어로 쓸게 그냥 공로로 자귀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때는 그 당시에는. 그런데 뭐야? 저희 조상은 그것 때문에 자기를 받은 건 아닙니다. 딴 걸로 받은 거예요. 그냥 받은 거예요. 그거 어떻게? 대가성이 다른 걸로 있었던 그것 때문에 받은 건 아닙니다. 그게 인정이 됐어요? 네. 법원에서? 네. 그래서 못 이제 환수한 거예요? 예. 뭘로 받았는데? 네? 뭘로 받았는데? 여러 가지 다른 일을 됐는데. 제가 지금 봤어요. 찾아봤어요. 이 친일파 재산 1등이었더만요. 재산이 1등이에요? 당시 후손 측이 소송에서 뭐라고 주장했냐면 이 땅은 한일 합방의 공로가 아니라 조선 왕실의 친척이기 때문에 받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이게 통했다고요? 네. 그래서 그 후에 법을 바꿉니다. 이거 그냥 자기 받으면 다 포함해. 라고 했는데 부칙에 보니까 이거 바꾸기 전에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된 거는 적용 안 됩니다. 라고 해서 빠졌죠. 그래서 거의 대부분 굴욕적으로 패했고 다시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렇게 된 얘기군요. 하여튼 이번에 최소 300억 이상은 환수 예상이라고 하니까 좀 많이 환수돼서. 마지막 질문. 땅으로 줬어요. 그 땅으로 받았어요. 근데 이제 후손이 그 땅을 팔았어. 그래서 이제 현금으로 챙겼어요. 근데 이제 처음부터 국가의 것이라고 했던 거는 땅이잖아요. 그러면 땅으로 돌려받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에 상응하는 액수로 돌려받을 수 있어요? 원래 그 친일 재산이라는 걸 모르는 제3자에게 매각이 되면 네. 그걸 보호해 줍니다. 그러니까 난 예. 모르고 샀으니까 그러니까, 친일파 땅이지. 그러니까 모르고 산 사람은 보호가 돼요. 땅 가질 수 있어요. 그렇게 예. 돼 있으니까. 예. 다만 그 동안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라 가지고 이거 대가 받은 거 땅 판 거 대금 받은 거 부당이득이야. 예. 그래서 부당이득을 받아왔거든요. 근데 이제는 벌 바꿔가지고 그것도 환수야. 그냥 부당이득이 아니라 애초부터 그것도 환수할 수 있는 거야. 예, 결과적으로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모르고 샀어도? 예. 그 모르고 샀을 때도 땅 자체는 그냥 갖는 거예요. 모르고 산 사람이. 그걸 뺏어오는 건 아니에요. 다만 그 매각 대가를 부당이득으로 환수할 것이냐 아니면 애초부터 이거 국가 거니까 환수할 것이냐. 그 차이가 있는 건데 그동안은 법적인 공백이 있어서 판례에 따라 가지고 부당이득 반환을 받았지만 이제는 굳이 그렇게 하지 말자. 명확하게 하자. 예, 그것도 환수 대상라고 해가지고 가져오게 했고요. 이거는 굉장히 옳은 방향의 개정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예를 들어 근데 그때 당시 뭐 한 70년에 팔아서 그때는 1억밖에 안 했는데 지금 따지면 한 100억일 수 있잖아요. 그럴 수 있죠. 예. 그건 어떻게 지금 시세로 뺏어요? 아니면 그냥 1억만 다시 뺏어요? 아니 이게 되게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실제로 예전에 다 팔아가지고 이민 간 경우들이 많아요. 완전히 인연을 끊고 이민을 갑니다. 다 팔아가지고. 그럴 수도 있겠네. 그리고 미국에서 새로운 재산을 다 이렇게 형성을 해놓고. 그럼 못 뺏을 거 아니야. 현실적으로 불가능. 그렇지, 불가능하죠. 예. 눈치 빠른 사람들은 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작년 올해죠 올해. 예, 올해도 그 사람들이 또 눈치가 빠르거든. 올해도 소송 제기해서 승소한 게 하나 있거든요. 정성호 장관 SNS에 있는데 저 이름이 잘 기억이 안 나는데. 근데 그거 와 큰 성과다라고 찾아봤거든요. 5,600만 원. 하여튼 뭐 작은 것도 노력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예, 민족 정기 회복을 위한 거니까. 그러고 보니까 뭐 댓글도 있습니다만 파묘에도 보면 후손들이 다 미국 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랬다 이제 돌아오면서 뭐 일들이 벌어지는데 그렇게 미국 간 분들이 많구나. 뭐 많은지는 모르겠지만 있다고 합니다. 그러실 수 있겠네. 그리고 또 이제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 뭐 후손들이 뭐 반계로 막 이렇게 뭐 아들 딸들 막 해서 이렇게 결혼하고 저렇게 결혼하고 또 많이 퍼졌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받은 재산들도 사실 굉장히 나뉘었을 거고 농도가 많이 흐려졌을 거라 정확하게 찝어내기가 좀 쉽지는 않겠네요. 지금도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요. 우리가 또 이제 민족의 정의를 세우기 위해서 다 환수하는 게 맞다. 뭐 취지는 공감합니다만 시간이 오래 지났잖아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디까지 환수해야 되는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는 아마도 뭐 너무 좁은 거 아니야라고 좀 불만이 생길 수 있지만 그 당시에 얼마나 많은 고민과 노력을 또 했겠습니까? 그 결과였고 다만 시간이 한참 지난 상황에서 그때보다도 오히려 더 어떤 국민적인 분노가 더 클 수도 있고 과연 그런 분노를 어떻게 법적으로 잘 담아낼 것인지 여부는 입법부의 몫인 거죠. 하영 씨는 뭐 딱히 뭔가를 할 건 없네요, 그죠? 하영 할 거 없어요. 법적으로 현재 법상. 그렇죠. 근데 이제 뭐 상상입니다만 뭐 이론적으로는 만약에 새로 구성된 위원회가 조사를 했어요. 그런데 뭐야 안상호가 단순히 이렇게 친일 행정만 보인 게 아니라 그 외에 이것도 했고 저것도 했네. 이게 요건에 충족한다면 되겠죠. 하지만 글쎄요 이게 조약에 개입했거나 뭐 독립군을 토벌했거나 자귀를 받았거나 뭐 그런 건 아니니까 아마도 조사를 해도 포함되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또 정영진도 증조부 뭐 했나 한번 보고하라고 그러는데 저희가 족부가 제가 이제 한번 본 적이 있거든요. 굉장히 근데 종이 질이 좋아요? 새 거예요. 그래서 아마 그러면 친일 가능성은 낮아 보이네요. 오히려 굉장히 축하드립니다. 뒤늦게 사신 것 같아. 거의 대부분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겠죠? 그래서 요새 진짜 별의별 게 다 있어가지고요. 근본은 없습니다. 저는. 그 사이트가 나왔어요. 친일파 스캐너라고. 그건 뭐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본관이랑 입력을 하면 관련된 인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무슨 정씨시죠? 저요? 뭐. 연일정이라고 써있긴 써있어요. 근데 저는 뭐 산 것 같다는 느낌이. 그럼 만약에 이제 연일정이다라고 하면 연일정씨 중에서 뭐 친일 행위를 한 사람들, 아니면 독립운동을 한 사람들, 나와요? 이를 쭉 소개해주는 사이트까지 등장을 했다. 물론 뭐 본관이 같다고 다 뭐 계속 뭐 같은 저기는 아니겠지만. 뭐 아무튼 그런 오죽하면 이런 것까지 사람들이 찾아보고 있겠나. 알겠습니다. 하영 씨는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제 대중을 상대로 뭔가를 이제 하려고 하는 분이라면 지금 이제 이 독립운동의 후손분들이 또 어렵게 사신 분들 많이 있잖아요. 뭐 그분들
팬들께 용서를 좀 많이 구하고 그다음에 만약 본인이 계속해서 대중을 대상으로 한 일을 하고 싶다면 그리고 이제 그런데 계속 봉사활동 뭐 이런 거 하면서 좀 이게 시간이 좀 많이 지나면 그 진정성이 좀 많이 통하면 또 나중에 뭐 배우 활동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지금은 좀 아마 대중이 받아들이긴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다 생각이 좀 듭니다. 뭐 법적인 평가와 또 대중의 판단은 완전히 다른 거기 때문에 뭐 누구보다도 제일 고민을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또 하영 씨 본인 당사자 한 명의 어떤 이야기라기보다는 결국은 애초에 문제의 시작이 집안 이야기였잖아요. 그렇다면 글쎄 이게 가능한 얘기인지 모르겠습니다만 가족들이 좀 함께 뭔가 어떤 그런 일을 하든 메시지를 내든 입장을 밝히든 그렇게 대중들의 눈에 보이는 행동을 하면 또 대중의 평가는 또 달라질 수 있겠죠. 언젠가는. 그 친일 뭐 행적이 있었는데도 나중에 그래도 또 배우 활동 잘하는 분들도 계세요. 뭐 기부도 하고 봉사도 하시면서 또. 뭐 이분 그렇다고 우리가 뭐 하영 씨 뭐 자본어참 뭐 재산 뺐자 이런 건 아니니까. 그래서 앞으로의 태도가 그리고 지금과 앞으로의 태도가 아마 하영 씨의 미래를 또 잘 결정질 수 있는 게 아닌가. 너무 억울해하지 마시고 그렇게 하면 어떨까 생각이 좀 들긴 합니다.